지금까지 이 Prescriptive Analytics에 대한 어떤 개념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런 앞서 배운 어떤 이런 Prescriptive Analytics의 어떤 프로시저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연구들에서 지금 이런 Prescriptive Analytics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은 거의 뭐 많은 데이터 분석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은 굉장히 컨텍스트 스페시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옵티미제이션의 핵심은 결국에는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이라고 했는데 모든 어떤 개인들과 모든 기업들은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 펑션과 서로 다른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레커멘드 시스템을 가장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아마존과 넷플릭스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아마존 한국이라면 뭐 쿠팡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인터넷 쇼핑이나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우리는 항상 퍼스널라이즈드 레커멘데이션을 항상 받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추천 리스트를 선별을 하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엄청나게 많고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어떤 추천 리스트를 도출을 하지만 그렇게 도출되는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십 개의 아이템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아이템들 중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천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존과 넷플릭스의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건 뭘까요? 바로 재고 비용과 물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들이 처한 어떤 컨스트레인의 어떤 코스트가 바로 재고 비용과 물류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는 인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미리 이렇게 많이 구비해둔 제품을 먼저 추천을 해주거나 고객이 사는 곳에 가까운 어떤 그 물류센터에 재고가 이미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게 당연히 그런 코스트를 낮추는데 더 유리한 선택이 되겠죠. 반면에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거는 이 어떤 뭐 물류 비용이 아닌 바로 컨텐츠 라이선스 비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선스 비용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기 컨텐츠일수록 엄청나게 비싸겠죠. 사실 이러한 어떤 굉장히 비싼 어떤 컨텐츠 라이선스 비용이 이런 넷플릭스가 특히 오리지널 컨텐츠에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입장에서 이런 라이선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렇게 인기는 없지만 그래서 라이선스 비용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숨겨진 어떤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롱테일 컨텐츠를 추천을 하는 게 이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 하에서는 더 유리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처럼 모든 기업들과 모든 연구 문제들은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어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어떤 포뮬레이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저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연구들에서 어떻게 문제들을 이제 포뮬레이션을 하고 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어떤 그런 프로시저에 따라서 어떻게 그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프리딕션과 옵티미제이션의 조합, 그리고 이제 코저 인퍼런스와 옵티미제이션의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 프리딕션과 옵티미제이션의 조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커머스에서는 이 로지스틱스, 물류가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쿠팡의 가장 큰 경쟁력이 바로 이 물류에 있다는 거를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배송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배송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배송 실패는 사실 이런 로지스틱스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배송 실패 그리고 배송 성공 확률을 고려해서 이런 어떤 배송 루트, 그러니까 이커머스에서의 어떤 딜리버리 루트를 최적화하자라는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그런 어떤 프로시저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주문이 있으면 그 주문을 한 고객의 과거 주문 내역이 있을 거고 그 고객이 살고 있는 로케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거 주문 내역과 어떤 로케이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 주문이 배송을 성공할지 말지의 여부를 먼저 예측을 하는 모델을 first stage에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결과로서 이 어떤 배송의 성공 여부가 predicted probability가 outcome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배송의 성공 여부와 뭐 배송 거리, 뭐 배송 코스트,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어떤 배송의 프라이어리티를 계산할 수 있고, 이 프라이어리티 순서대로 이 루트 스케줄링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세컨드 스테이지에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죠. 말 그대로 predict, then optimize 접근이에요. 여기서는 이 문제 셋업 자체가 이 스케줄링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그런 매스메티컬 프로그래밍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스케줄링 문제에 맞는 어떤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활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스케줄링을 옵티미제이션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의 프로시저를 그대로 따라가는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 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는 물론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 연구에서도 이제 이 Prescriptive Analytics를 이제 이런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2스테이지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stage에서는 먼저 이 현재 직원들의 데이터가 있고 그 직원들의 어떤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재 직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캔디데이트이 나중에 이제 채용이 됐을 때 뭐 턴오버가 낮은지 혹은 뭐 잡 퍼포먼스가 좋은지 이런 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first stage에서의 결과는 바로 다음과 같을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각 후보자에 따라서 뭐 타입도 나눌 수 있겠죠. 뭐 경력직이들, 뭐 신입사원들 이렇게 뭐 타입을 나눌 수도 있고, 각 후보자에 따라서 이 뽑고자 하는 그 포지션이 있을 텐데 그 각 후보자들마다 각각의 포지션에서의 잡 퍼포먼스 혹은 뭐 이 연구에서 나름대로 정의한 어떤 잡 석세스 프로버빌리티를 예측한 어떤 예측값이 어떤 퍼스트 스테이지에서의 아웃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캔디데이트는 이 포지션에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뭐 67%고 여기에 있으면 68%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프리딕션 모델을 만드는 거는 아마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직원들의 데이터를 어떤 프리딕터, 인풋 데이터로 놓고 어떤 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정의한 어떤 석세스 팩터가 있을 거예요. 뭐 턴오버, 그러니까 뭐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뭐 잡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인사고과 뭐 이런 걸 바탕으로 석세스 인디케이터로 만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건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측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뽑을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최적화를 해야 돼요. 옵티마이즈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업에서는 각각의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지원을 했고 뭐 모두가 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서 뽑았을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선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예산의 제한상. 그리고 또 어느 포지션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고 딱 그 포지션 하나만 막 10명 뽑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뽑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각 포지션별로 좀 밸런스 될 수 있도록 뭐 최소 몇 명은 뽑아야 된다. 뭐 이런 내부적인 어떤 컨스트레인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캔디데이트별 그리고 포지션별 어떤 잡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프로버빌리티를 예측을 하고 이거를 이 기업에서 정한 어떤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최적화해서 뽑는 어떤 그 채용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여기서 보면은 뭐 어떤 컨스트레인에 따른 어떤 4가지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시나리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 컨스트레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4가지의 서로 다른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최적의 어떤 옵티멀한 어떤 캔디데이트를 리크루트먼트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로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프리딕션과 옵티미제이션을 조합하는 가장 전형적인 어떤 프로시저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솔루션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러한 어떤 이 프로블럼을 어떤 포뮬레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메디컬 컨텍스트를 보자면 여기서는 암 치료제에 대한 얘기예요. 뭐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항암 치료법들이 있을 거예요. 약물도 있을 거고요. 근데 뭐 항암 약물들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작정 최대치로 모든 약물을 다 이렇게 투약을 하면은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우리가 뭐 비록 뭐 암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뭐 항암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뭐 효과가 좋다고 뭐 어떤 치료법이나 뭐 약물을 무작정 이제 투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에 어떤 한계치를 둘 수밖에 없죠.
약을 투약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여러 약물들이 있을 때 그 약물의 어떤 독성, 그러니까 어떤 환자의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독성 범위의 어떤 한계치를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암 생존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처방요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레지먼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어떤 prescriptive analytics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뭔가 뭐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고 뭔가 뭐 옵티미제이션이 있고 뭔가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앞서의 프로시저를 하나하나 따라간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무언가를 예측해야 되죠. 그럼 뭘 예측해야 될까요? 바로 뭐 클리니컬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환자 상태라든지 어떤 뭐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먼저 첫 번째로 예측해야 될 거는 생존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측해야 될 거는 이 환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톡시리티, 독성의 정도를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환자 상태가 어떻고 어떤 약물을 썼을 때 이 독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을 하는 게 첫 번째 first stage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first stage에서는 이 prediction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약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것 자체가 뭐 randomized control trial 혹은 randomized clinical trial, RCT를 통해서 이런 코자 이펙트가 이제 충분히 검증된 약물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인과관계에 기반한 뭐 예측 정도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딕터, 그러니까 인풋의 어떤 그냥 특성에 그냥 기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이거 예측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존율과 독성의 정도를 예측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최적화식을 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막 식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서 최적화 문제는 두 가지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오브젝티브 펑션, 두 번째는 컨스트레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에서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뭘까요? 바로 암 환자의 서바이벌 레이트를 높이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식이 바로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서바이벌 레이트에 대한 거를 이제 이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컨스트레인이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약물의 독성 정도가 이 환자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특정 한계치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어떤 컨스트레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 톡시리티를 프리딕션 하는 모델에서 가지고 온 부분이겠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는 사실 앞선 논문에서처럼 어떤 인디비주얼에 대한 어떤 프리딕티드 밸류를 활용했다기보다는 여기서 보면은 이 데이터가 있는데 그 first stage에서의 어떤 서바이벌 레이트과 그리고 톡시리티에 대한 프리딕션 모델에서의 그 코에피션트 있죠. 그 베타를 이제 이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이 first stage에서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거를 프리딕션하고 그 프리딕션 모델에서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 second stage에서의 옵티마이즈를 한다라는 이 기본 프로시저, 이 큰 틀은 동일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포뮬라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프로블럼을 잘 이렇게 포뮬레이션하고 난다면 이렇게 이 논문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도만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이 논문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솔루션을 푸는 거는 뭐 또 다른 문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뭐 또 간단한 예시를 하나 또 보면은 뭐 예약 관리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식당을 예약하든 아니면 뭐 병원을 예약하든 문제는 노쇼 고객이에요. 뭐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아마 이제 코비드 19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은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비드 19 그 백신은 한 번 따면은 그게 뭐 얼마 시간 안에 무조건 접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노쇼 환자나 노쇼 고객이 있으면은 그게 뭐 식당이 됐든 병원이 됐든 뭐 백신이 됐든 사실 그건 굉장한 손해죠. 다 버려야 되고 그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뭐 손님이나 환자를 다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쇼를 최소화하면서 또 예약률을 극대화하면서 이렇게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자를 받는 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이런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앞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여기서 이제 이 피겨로 이제 잘 정리를 해줬는데 먼저 데이터를 당연히 콜렉트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first stage에서 노쇼의 확률을 예측하고 그 노쇼의 확률을 바탕으로 어떤 뭐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예약 스케줄링을 최적화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 어떤 스케줄링을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또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미제이션 하는 어떤 그 솔루션 그 자체, 그 메소돌로지 그 자체보다 이 전체적인 어떤 그 큰 그림에서의 어떤 프로시저, 그리고 이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또 마지막 예시는 뭐 온라인 광고 비딩인데,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은 뭐 광고 투성이죠. 근데 그런 광고들이 사실 전부 다 이런 온라인 옥션을 통해서 결정을 되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광고 어떤 란이 있으면은 그 광고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뭐 비딩 요청을 하고, 그 광고주들이 만약 광고를 하고 싶으면은 그 비딩,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격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옥션에서 이제 가격 제시를 하죠. 그러면 그 옥션 시스템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온라인 광고를 내기 위해서 비딩을 할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옥션에 따라서 이제 하나가 이제 선택이 돼서 그게 이제 광고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거의 모든 인터넷 광고가 다 이런 옥션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유저 리스폰스를 프리딕션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광고를 했을 때 유저들이 얼마나 반응할까, 그러니까 클릭스루 레이시 얼마나 될까를 통해서 이 광고가 얼마나 유용할지 유틸리티를 먼저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광고의 사례를 통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옥션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션 가격이 어떻게 예측될지를 예측을 한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거보다 살짝 높게, 너무 많이 높게 하면은 손해가 많이 보니까 그 예측된 옥션 가격보다 살짝 높은 정도로 해서 딱 그 옥션에 낙찰될 정도로만 딱 이렇게 비딩을 하는 게 최적의 전략이고, 그게 옵티마이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거를 통해서 뭐 이제 어떤 뭐 광고 낙찰 여부가 이제 옥션에서 결정이 될 거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또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측 모델을 또 업데이트하고 또 더 이제 나은 옵티마이즈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 논문에서 그걸 이제 비딩 머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이런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는 뭐 좀 뭐 복잡할 수 있지만 그 플로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프리딕트하고 그걸 이제 옵티마이즈해서 뭐 비딩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옥션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업데이트하고 또 프리딕트하고 옵티마이즈하고 퍼폼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루프를 통해서 이런 온라인 비딩을 자동화하는 게 여기서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의 예시고, 이걸 통해서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광고, 이 클릭스루 레이트 같은 어떤 이런 광고의 이펙트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서로 다른 분야 5개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적용한 어떤 연구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프리딕션과 옵티미제이션의 조합은 굉장히 유사한 프로시저를 따르고 있구나. 그 정도를 느낄 수 있다면은 그걸로 오늘 세션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넘어가기 앞서서 사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이 프리딕션과 옵티미제이션의 가장 기초적인 컨비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더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실 좀 더 어드밴스드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Smart Predict Then Optimize, 그래서 SPO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앞에서의 연구들은 이 프리딕션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따로 하지 말고 우리가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 때 결국 핵심은 어떤 루즈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 루즈 펑션에서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머신러닝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 루즈 펑션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옵티미제이션을 그 루즈 펑션 안에다가 통합을 함으로써 이거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성능을 높이자라는 접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선 최적화 문제에서는 사실 뭐 전혀 어떤 uncertainty가 고려되지 않았는데, 사실 현실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뭐 everything is uncertain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uncertainty를 이런 뭐 최적화 문제에 고려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머신러닝을 활용한 또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의 하나인 뭐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이라는 어떤 이런 방법을 활용한 어떤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아래에
굉장히 다 최근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아래 논문들을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payoff 펑션의 아웃컴에 따라서 이 monotonically increase 하거나 decrease 한다라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아웃풋에 따른 어떤 payoff가 non-linear하다면 어떨까요? 여기 보는 것처럼 사실 만약에 이 payoff가 outcome y에 따른 어떤 1차 함수, 그러니까 monotonically increase 하거나 decrease 하면은 이게 이제 미분하면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causal inference와 prediction이 이제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이제 봐도 괜찮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 페이오프가 Y에 따라서, 아웃풋에 따라서 어떤, 1차식이 아니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Y가 사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Y 값을 모르면은 이 미분식의 값을 계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리딕션 문제가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프리딕션 문제와 이 코저 인프런스의 문제가 동시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리딕션과 옵티미제이션을 결합한 논문, 그리고 뭐 코저 인퍼런스와 옵티미제이션을 결합한 논문 이렇게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프리딕션과 코저 인퍼런스를 동시에 고려한 어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저 인퍼런스와 이제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대해서 빼놓고 논할 수 없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바로 이제 다뤘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뭐 쉽게 요약을 하면은 이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는 바로 이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 이 K트를 이제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average treatment effect를 추정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K트도 추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든 뭐 그걸 활용한 뭐 prescriptive analytics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그 causal inference는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지금의 어떤 이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의 연구는 주로 이제 뭐 RCT나 어떤 A/B 테스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추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부분은 바로 직전 세션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직전 세션의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average treatment effect를 이제 randomized experiment든 혹은 뭐 instrument variable이든 뭐 causal experiment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causal effect를 구할 수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뭐 메탈 러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도 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단계는 사실 프리딕션의 옵티미제이션 단계와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그 구조는 완전히 동일한데 뭐 여기서 Z가 바로 이제 트리트먼트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우 R이 어떤 profit이나 어떤 커스터머 리텐션 같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오브젝티브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타우 C가 어떤 코스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트리트먼트를 준 대상에게 얻을 수 있는 어떤 이 오브젝티브의 총합을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게 코스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토탈 코스트가 이 특정 우리가 정한 어떤 버짓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화하자.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어디에 활용되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오브젝티브와 그리고 코스트가 이제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티브와 코스트를 결정하는 때 이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활용된다 뿐이지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그 뒤에는 전부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가장 단순한 어떤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적용한다고 하면 모든 서브젝트에 똑같은 트리트먼트가 적용되게 될 건데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 하에서는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데 이 모든 서브젝트의 어떤 그 코스트를 버짓이 넘지 않는 선에서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다른 조합으로서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쉬운 이그젬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이그젬플이 딱 정확하게 이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통해서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를 가장 간단하게 일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어떤 그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활용한 이 옵티미제이션 결과는 어떻게 그 결과를 우리가 검증하냐? 바로 이런 코스트 커브를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Y축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오브젝티브라고 볼 수 있고, 이 X축이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버짓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랜덤하게 아무한테나 트리트먼트를 주면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뭐 효과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있을 때 어떤 효과는 그 비용에 비례해서 증가할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비슷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될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대각선 라인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벤치마크로 보고 이제 보통 분석을 하고, 어떤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효과적으로 트리트먼트를 한다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갈수록 효과가 더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스트 커브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활용한 프리스크립트 애널리틱스의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ROC 커브랑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만 계산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결합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프로블럼 셋업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은 그 뒤에는 이제 똑같은데, 지금 이 연구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쿠폰을 주는 거를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하고, 어떤 이 쿠폰을 리뎀션을 함으로써 얻는 어떤 그런 레비뉴를 오브젝티브라고 하고, 그 쿠폰을 쓰는 데 있어도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프로블럼 셋업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똑같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먼저 AT를 구하기 위해서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뭐 메탈러너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최적화를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가장 위에 있는 뭐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실제 문제는 아니고 그냥 뭐 모든 상황에 대해서 프리스크립트 애널리틱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제 연구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가상으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든 이렇게 트리트먼트와 오브젝티브 그리고 코스트만 정의하고 난다면은 어떤 문제든 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위값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여부를 트리트먼트라고 보고, 어떤 오브젝티브는 어떤 인컴, 그리고 뭐 컨스트레인트는 그 자녀의 숫자의 네거티브 값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걸 최적화한다는 의미는 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 수의 자녀 숫자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토탈 인컴을 최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많이 해야 할지를 하는 문제를 바로 이렇게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프로블럼 포뮬레이션만 하면은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런 거는 이제 뭐 A/B 테스트나 뭐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46개의 변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컨디셔널 언컨파운디드니스를 가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제대로 추정이 안 되면은 그 이후에 있는 뭐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나 이런 것들도 다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코저 인퍼런스가 여전히 퍼스트 스텝으로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꼭 이런 마케팅 컨텍스트뿐만 아니고도 뭐 non-profit 도네이션에서도 뭐 모바일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트리트먼트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리워드를 주는데 그 리워드도 다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코스트로 보고, 실제로 이제 블러드 도네이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보면은 이런 프로블럼 셋업을 바탕으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이거를 풀므로써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블러드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적은 비용을 썼을 때도 더 코스트 이펙티브한 사람들을 타겟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도 타겟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코스트 커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 이 논문을 이제 참고를 해놨으니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 causal decision making과 이제 prescriptive analytics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prescriptive analytics가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뭐 causal inference, 뭐 prediction, 그리고 뭐 optimization을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종합 예술로서 뭐 data driven decision making의 어떤 꽃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